안녕하세요. TV특강 진행을 맡은 서경방송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비만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병 유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시보건소 건강강좌에서 성인병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유와 또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이미 방송에서 국민사위 남서방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바로 내과 전문의 남재현 원장님이십니다. 남재현 원장님은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예능에 출연하셔서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과 건강상식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서방 남재현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남재현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일례로 보면은 제가 의과대 다니고 막 할 때 60년대, 70년대는 사실 당뇨병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제가 의과대 다니던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당뇨병 환자가 한 100만, 150만 이렇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되니까 한 200만, 250만 이렇다 그래요. 이제 2000년대 들어오니까 한 300만, 350만 된다고 해요. 요즘은 한 400만, 450만 명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인병들이 참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국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있지만 사실은 이 건강검진하는 목적은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암을 좀 조기에 발견해 보고자. 그래서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경부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성인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암에 대한 발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해서 사실은 암의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암이 참 무섭기는 한데 조기에만 발견하면 많이 좋아진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암에 걸려도 5년 생존율이 거의 70%, 80%를 이제 넘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완치는 못 시키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건강검진 사업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성인병에 의한 심장 내혈관 질환의 발병률 및 사망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직도 단일 질환으로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은 암을 꼽고 있지만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사실 그걸 다 합하면은 사실 암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게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고 또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해요. 물론 알츠하이머형 치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혈관성 치매가 참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장 내혈관 질환, 동맥경화증 이런 혈관 질환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들한테는. 이런 성인병에 대한 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방책은 없는지, 그와 더불어서 우리 전반의 이런 건강을 좀 지켜주고 또 면역력도 높아지는 이런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심장 내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비만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비만이 되면서 질환들이 늘어가고, 사실은 이 비만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는 날씬해 하는 사람이 사실 없을 정도로 이런 그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전신형 비만도 있지만 이제 배도 나오고 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현대인은 이런 비만에서부터 그리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먹으면 찌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인류는 이 비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해 올 수 있었어요. 아주 고마운 유전자예요, 비만 유전자가.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조상은 이제 300만 년 전쯤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이 사람 때부터를 우리가 조상의 우리 인류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300만 년 전에 이 구석기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뭐 교과서 같은데 사회 교과서라든가 막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굉장히 똑똑하고 손도 사용을 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또 불도 사용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냥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동물은 다 잡아먹었다고도 하고 뭐 맘모스 같은 거는 우리 이 인류 조상이 다 잡아먹어서 멸종을 시켰다고 막 이럴 정도까지도 이제 얘기도 하고 막 영화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류는 사냥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빠르지가 못해요. 우리 요즘에 도심에 멧돼지가 자꾸 내려오거든요. 이 멧돼지의 천적은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있으면은 내려오질 못해요. 호랑이는 저 멧돼지 한 대 탁 치면은 바로 깨갱 해서 잡아먹는 게 이제 호랑이가 이 천적인데 이 호랑이가 없다 보니까 멧돼지가 저렇게 많이 개체수가 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멧돼지 잡지도 못해요. 멧돼지 오면은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워낙에 힘도 세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호랑이나 사자 같이 이렇게 민첩하고 얘들이 시속 60km, 70km 달리거든요. 우리 우사인 볼트 뛰어봤자 평균 40km가 안 돼요. 그리 빠르지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냥을 한다 이런 구석기세 때 상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도 뭐 돌이나 그때는 타제석기라 그냥 자연 돌 같은 거 가지고 생활하던 시기거든요. 타제석기. 이런 돌 가지고 우리가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산에 들판에 뭐 바닷가에 가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뭐 새를 잡겠어요. 토끼를 잡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멧돼지는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할 정도로 사냥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자들도 새끼를 키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거의 50%가 굶어 죽는데요. 사냥이라는 게 내가 잡아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금방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 열심히 그렇게 뛰고 해도 사냥 성공률이 20, 30%에 불과해요. 그럴 정도로 사냥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이 구석기 시대 때 이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은 했지만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살지는 않았어요. 뭘 했느냐? 동물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길 잃은 어린 새끼 내지는 병든 동물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먹었어요. 그리고 밀림에 들어가서 과일 좀 따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너무너무 불규칙해요. 하물며 저런 사자 호랑이도 먹을 사냥감이 부족해가지고 굶는 판인데 인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많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한 2주, 3주 먹을 게 없어서 굶을 때도 있어요. 게다가 뭐 그래도 어때 동물이라도 하나 잡아서 먹는다 손 치더라도 저장 방법이 또 없어요. 우리가 염장이라든가 훈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수천 년 전의 얘기지 300만 년 전에 이런 구석기 시대에는 저장 방법이 또 없어요. 그러면은 먹을 거가 있을 때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그때 내가 왕창 먹었는데 얘를 지방으로 잘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약 유전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비만 유전자를 하거든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유전자 때문에 먹으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고맙게도 이런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사실은 생존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구석기 시대를 이제 지나고 신석기 시대가 돼요. 이 신석기 시대는 불과 10,000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빙하기였는데 요 10,000년 전부터 좀 따뜻해지고 기후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래도 인류 인구수가 많이 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신석기 시대가 돼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경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제석기 시대라고 이제 돌도 좀 갈아 쓰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이제 농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경작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동물도 좀 잡아가지고 막 길러요. 가축 사육도 하고 이때부터 사실은 먹는 게 상당히 좀 풍족해지긴 했어요. 이 신석기 시대가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먹는 거에 대한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동물을 사냥하고 뭘 했기 때문에 쌀, 뭐 밀가루, 밀, 뭐 또 옥수수, 잡곡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먹지를 못했는데 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이런 거를 경작을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큰 변화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신석기 시대가 돼서 우리가 모여서 농경 생활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먹을 게 언제나 부족해요. 아시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언제나 굶주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흉년이라도 들고 뭐 유럽에서 감자병 돌고 그러면은 많이 굶어 죽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흉년 들면은 많은 사람이 또 굶어 죽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먹을 게 그래도 언제나 부족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영양 공급을 통해서 인구는 이제 좀 많이 늘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생겨요. 우리 문명이 이제 기원전 4,000년, 5,000년경에 생기잖아요. 이집트 나일강에 뭐 겐지스강 주위에 뭐 하고 이제 부족도 생기고 나라도 막 생겨요. 그게 이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사는 뭐 로마 시대 같으면 뭐 수만 명이 사는 이런 도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생겨나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 전염병이 자꾸 돌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우리 지금 지금처럼 뭐 수세식 이 하수구가 있고 뭐 상수도가 있고 이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냥 대변 소변 보면 길가로 나갔어요, 바로. 뭐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가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그냥 완전히 진흙 뻘밭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묻으려고 부츠 같은 거 신고 뭐 하이힐 신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막 모여 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불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병이 창궐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또 많은 질병 때문에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항생제나 이런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라는 이런 항생제라는 걸 처음 갖게 된 게 1935년도에 설포나마이드라고 하는 항생제를 처음 갖게 되는데 걔는 잘 안 들어요. 그냥 흰 가루 같은 건데 지금의 항생제의 이제 시초가 되고 계속 발달이 되는 처음 시작은 사실 페니실린이거든요. 이 페니실린이 아시겠지만 1943년도 이때 나와요. 그 곰팡이에서부터 우연히 발견을 해서 그 전에는 사실 뭐 병 걸리고 그러면요 다 죽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도 뭐 등창, 동창 뭐 이런 걸로 막 죽었다 하잖아요. 등에 등창, 동창이라는 게 사실은 뾰루지예요.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자꾸 커지고 고름이 잡히고 하면은 등은 어떻게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런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사실은 많이 죽었어요. 한 예로 패스트라고 있어요. 이 패스트라는 건 일종의 흑사병.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 창궐을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40%가 패스트 때문에 죽어요. 이 흑사병은 특별한 병도 아니고요. 쥐새끼, 우리 쥐새끼들 그때 뭐 도시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붙어 사는 물벼룩. 이 사람을 깨물면 걔 이빨석에서 우리 몸으로 패스트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들어와요. 지금은 우리가 항생제 쓰고 하면은 병도 아닌데 옛날에는 그게 들어오면은 쥐새끼가 하도 많으니까 그 패스트가 사람과 마치 쥐벼룩 같은 거. 이 사람 깨물면은 걔가 돌아가지고 폐혈증을 일으켜서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균이 있다는 것 자체도 1840년대, 5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미경이라는 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균이 있는지도 인류는 몰랐어요. 많이 죽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이 질병의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많이 사실은 겪고 살았어요.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독감의 일종인데 얘가 전염이 되면서요. 1차 대전 때 한 1,700만 명 정도 죽었다 해요. 독일, 영국 뭐 진짜 참호전 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러시아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요 거의 3천만 명이 죽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인류는 수많은 이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도 보건소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전염병 관리 질병이 있어요. 얘만 걸렸다면은 바로 신고하라 해가지고 역학조사 들어가고 막 방역해요. 뭐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래요. 옛날에는 이런 콜레라 가지고도요 호열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때랑 조선시대 때 많이 이게 전염이 되고 많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콜레라는 뭘로 사망하느냐? 설사 때문에 사망해요. 계속 설사를 해요. 우리 몸에 그냥 모든 그 수분이 빠져나갈 정도로 설사를 해서 사망하는 거거든요. 장티푸스도 물론 폐혈증 같은 걸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요즘 탈수가 됐는다고 사망하진 않잖아요. 병원에 와서 링거 맞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링거 수액 같은 거, 또 수혈 이런 거가 보급되고 우리가 치료로 시작된 게 2차 대전 때예요. 그전에는 진짜 탈수되고 못 먹고 하면요 죽었어요. 못 먹으면 죽었어요. 근데 또 이 콜레라가 사실 무섭지 않은 이유는 항생제를 쓰면 나요. 금방 나요. 테트라사이클린.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항생제를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인류에서의 의학의 이제 발전이 지금 참 많이 돼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거의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웬만한 암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거의 치료가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도 아주 뭐 현미경 수술이나 이런 미세한 수술 같은 것도 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려면요 마취제가 좋아야 돼요. 그런 좋은 마취제가 할로게나 탄화수소거든요. 그게 60년대 나왔어요. 우리 인류의 이런 그 요즘과 같은 이런 좋은 첨단 의료의 서비스를 받는 게 불과 6,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질병 때문에 우리 결핵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결핵 걸리면 반은 죽고 반만 살아요. 그 결핵균을 우리가 치료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옛날 로마 시대나 슈베르트, 니체, 곡 이런 사람들 사망한 원인이요. 매독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매독도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치료가 된 거거든요.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의료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류는 이런 많은 전염병과 질병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흑사병으로 40%가 인구에 죽었지만 60%는 살았거든요. 콜레라가 그렇게 유행을 해서 수만 명이 죽어도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느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영양분을 비축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체격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건강미인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봐도요.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리호리한 미녀가 아니라 통통한 그런 사람이 미인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비만 유전자가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살아왔다. 근데 이런 비만 유전자를 극도로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쭉 인류 역사를 살아왔는데 이런 비만에 의한 당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또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런 잘 사는 사람들, 귀족 이런 사람들이 운동도 잘 안 해요. 세종대왕이 원래 뚱뚱해요. 운동도 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부 귀족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됐던 비만이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갖게 돼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당뇨병이 1형 당뇨병이 있지만 거의 99%는 2형 당뇨병이라고 이제 비만과 관련된 당뇨병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미국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해리슨이나 세실 이런 데 보면은 당뇨병은 뚱뚱한 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뇨라는 말 자체도 내가 당이 이제 너무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당은 좀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거예요. 이 소변으로 그 포도당이 나간다 해서 이름이 당뇨예요. 이렇게 뚱뚱한 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 그러면은 일단 칼로리 제한을 하고 음식 같은 거 너무 기름진 거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줄이고 그래서 막 영양교육 같은 걸 해요. 그런 걸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80년대 이제 우리 당뇨병 환자 막 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가 보다 뭐 우리가 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의 의학 지식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 당뇨 교실을 열어가지고 이제 환자들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막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할 때마다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의 당뇨병은. 그래서 한국인의 당뇨병은 거의 60%는 정상 체중이에요. 15%는 삐쩍 말랐어요. 25% 정도만 좀 뚱뚱하다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당뇨병과는 달라요.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방법이 없어요. 아직 연구에 대한 그런 것들, 데이터나 자료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오던 와중에 1991년도에 그것도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논문을 발표를 했냐면은 태어날 때 저체중으로 삐쩍 마른 애로 태어난 애가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정상으로 태어난 애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삐쩍 꼬라서 태어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이 훨씬 더 비만이 되어 있고 당뇨 고혈압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 논문을 보고 아 저게 바로 한국형 당뇨병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비만 유전자라는 거는 아까 저기 했지만 우리의 그 굶주림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비만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개발시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도 엄마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잘 먹지를 못하고 입덧도 심하고 먹을 것도 없고 특히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독일이 네덜란드를 봉쇄해서. 그 당시 1942년, 43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막 비만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잘 못 먹는 이런 급격한 성장 발달의 시기에 제대로 된 영양분이 들어오질 않으면은 비만 유전자를 또 많이 발현을 시킨다. 이게 이제 절약 표현형 가설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잘 못 먹던 애가 칠삭둥이 같은 애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뚱뚱하게 되는 게 더 많아요. 두 번째, 이런 급격한 성장 발달의 시기가 언제냐? 애기 돌 때까지예요. 얘가 3.4kg짜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10kg가 되거든요, 돌 때. 이때 사실은 또 좋은 영양분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좋은 영양분이라는 거는 양질의 단백질을 얘기하는 게 단백질이 제대로 들어와야지만 근골격계도 커지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도 좋아지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때 또 잘 못 먹고 좋은 단백질이 들어오지를 못하면요 역시 비만 유전자를 확 발현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 돌베이가 될 때까지 요 시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좋은 영양분이 뭐냐? 엄마의 젖이거든요.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자라면 좋은데 옛날에는 사실은 애를 뭐 연년생처럼 막 줄줄이 낳기도 하고 또 엄마의 건강 상태나 영양 또 섭취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 가지고 우유를 충분히 못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요즘 애를 뭐 한 서너 살 때까지 젖 물리고 키워야 되는데 막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다 보면은 사실은 엄마 젖이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우유 먹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우리 아시겠지만 우유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에나 한국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우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유도 없고 엄마 젖도 부족하면은 뭘 먹었느냐? 쌀죽을 먹였어요. 그게 그래도 가장 좋은 음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쌀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로리는 있지만 단백질이 없어요.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쌀죽으로 그래도 먹으면서 큰 애들은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양이 부족한데 들어오는 게 해서 비만 유전자가 엄청나게 발현이 된다 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이런 그 나름대로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영양의 결핍의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의 당뇨병의 환자는요, 아시아의 80%가 있어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일정해요. 그냥 뚱뚱해서 온 당뇨병인데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 많아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이런 급격한 빈곤한 사회에서 풍요로운 사회로 이행할 때 poverty to richness 이 시기에 영양소가 바닥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인슐린 분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췌장의 분비 능력이 실제로 서양인의 잘 먹은 이런 사람들보다 40%밖에 안 된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나이가 들어서 체중이 이렇게 늘었을 때 계속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면은요 당뇨가 안 와요. 근데 어느 정도만 좀 살이 찌는데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당뇨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후진국형 못 사는 사회에서 풍요로운 사회로 이행할 때 오는 급격한 당뇨병, 성인병의 발병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가 또 있느냐?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70년대, 80년대처럼 못 먹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어요. 베트남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또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2030년대까지는 당뇨가 더 늘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이제 뚱뚱해서 오는 소구용 당뇨병 환자 타입도 늘면서 아직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키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때 맨날 라면땅만 먹어가지고 콩나물국밥만 먹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영양의 결핍을 겪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한국인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늘 것이다 이렇게 봐서 당뇨병을 일종의 국민병으로 사실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병의 발병률이 한국에서 크게 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묻놈의 의학보로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기 먹지 말라. 여긴 또 뭐 탄수화물 중독이다. 뭐 어떤 때 또 먹어도 된다. 뭐 저탄 고지 식사가 또 뭐 좋더라. 막 이런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좀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 탄수화물은 사실은 제가 우리 후풀이 이제 장모님 댁에 이렇게 내려가서 촬영을 이제 몇 년 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장모님이랑 또 후풀이 아줌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 조금은 좀 통통하셔요. 그래서 제가 좀 살 더 찌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도 살이 쪘다는 건 좀 알죠. 근데 이 한 번은 갔더니 이분들이 야채 주스 같은 걸로 해서 살을 좀 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이분들이 찐 살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온 게 고기 먹지도 않아요. 고기 갖다가 뭐 해드리면 누르내 난다 그래가지고 잘 먹지도 않아요. 또 이제 씹는 저작근도 안 좋아가지고 고기 잘 안 먹어요. 왜 쪘느냐? 탄수화물 때문에 찐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탄수화물도 우리가 먹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후풀이 집은 365일 중에 한 350일은 집안 어딘가에 떡이 있어요.
뭐 마을회관에서 떡 만들어서 주고, 뭐 김장했다고 또 돌리고, 잔치했다고 돌리고, 또 떡도 먹어. 또 과일도 또 많아. 그래서 주전부리할 게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온 과잉의 탄수화물 때문에 사실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을 빼려는데 그를 고기를 안 먹고 뺀다 하면은 더 골병이 들 수가 있어요. 과잉의 탄수화물이다. 그럼 우리 옛날 조상도 이렇게 주로 탄수화물만 먹고 사실은 살았거든요. 우리 조상도 사실은 뭐 닭이나 뭐 돼지나 이런 거 뭐 명절 때나 큰 잔치나 있을 때 먹는 거지 실제로 막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이런 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을 거의 80에서 90% 먹는 그런 식당이지만 옛날에는 또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나마 그것도 많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건데 지금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탄수화물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돼. 아까도 제가 얼핏 신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실은 인류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고기나 이런 육류만 지금 그래서 뭐 저탄수화물에 뭐 지방이랑 단백질만 이렇게 먹는 이런 식사를 하지만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 단백질이나 지방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을 만들려면은요,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케톤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케톤 식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케톤체는 벙커CU 같으대요. 예, 우리가 이 휘발유 같은 좋은 영양소가 되는 거는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구석기 시대 때는 어리버리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이 탄수화물 먹으면서요, 머리가 빨빨빨 돌아가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석기의 식단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어느 정도 드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들을 얘기하면 탄수화물 한 55에서 60%, 지방을 한 25%, 단백질을 한 15% 정도. 이렇게 균형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식단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건 물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랑 그 어르신처럼 주로 밥 위주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꼭 드셔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머리도 빨빨해지고 우리가 막 피곤하고 그럴 때 단 거 먹으면은 빨빨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은 들어가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지방이나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실제로 우리 이 지방이나 단백질의 섭취에 대한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적정량 섭취에 한 40%가 부족하다예요. 그게 또 많이 먹지도 못해요. 우리가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듯이 내 어릴 때 먹었던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비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지방인데 서구 유럽 사람들은 이유식을 지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너무 높아서 죽는다, 먹지 마라 해도 화장실 가서 햄버거를 또 먹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뭐 매일 고기 좀 먹으라 하면은 금방 질려서 못 먹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챙겨서 먹지 않으면은 대부분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지방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를 먹어줘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5% 정도의 지방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 지방 섭취의 분량이 불포화 지방산 15%, 포화 지방 10% 정도를 해줘야 돼요. 얘는 일정 정도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막, 호르몬의 재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불포화 지방, 특히 오메가3, 6, 7, 9 이런 거는요, 필수 지방산이라 해서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포화지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서 세포막에 성분도 되고 에너지원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지방도 좀 먹어줘야 되고, 특히나 단백질은요, 아주 중요해요.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이 하루에 보통 몸무게에서 자기 몸무게 한 0.8에서 1g 정도 먹으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한 120에서 150g 정도가 매일 필요해요. 왜 80g, 70g이냐? 우리 이제 장 전방이나 이런 게 떨어져 나오는 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얘를 또 재흡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손톱이나 이런 거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그리고 활동하면서 또 단백질이 또 소실이 되기도 하고 해서 한 몸무게 60kg 정도 되면 한 60g 정도는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 해요. 근데 문제는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저장하고는 있어요. 어디서? 근육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18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8가지의 아미노산은 우리가 몸 안에서 만들어내질 못해요. 나머지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못 만들어내는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거든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은요, 근육을 갖다 써요. 그리고 굉장히 허기 가져요. 그 주전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비건들 잘못하면은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오질 못하면요, 자꾸 주전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었던 우리 장모님이랑 할머니들이 자꾸 주전부리를 하게 된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야채 주스에다가 제대로 된 이제 단백질, 닭가슴살이든 참치든 이런 걸 같이 해서 균형되게 먹어야지만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된 식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은요, 매일마다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게 이제 부족해지고 허기도 지면요, 근육을 갖다 써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존하는 첫 번째는 단백질이 끊이지 않게 들어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하는 건강의 이런 팁,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팁을 몇 가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사람한테 제일 나쁜 거는요, 스트레스라고 봐요.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태세로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면역 기능이 숨어요. 나중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면역 세포는 3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당연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혈관 청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벤징, 청소해주는 세포다 얘기를 해서 혈관에 쌓인 찌꺼기나 이런 거를 우리 대식세포라든가 이런 세포가 가서 먹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부자리에 한 달 누워있으면요, 잘못하면 푹 맞아요. 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중요한 역할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개씩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긴다 해요. 이 암세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요. B셀이 있고 T셀이 있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만 NK셀, 내추럴 킬러셀, 이런 면역세포가 가서 잡아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는 게 자체가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럼 풀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도 풀어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해주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줘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운동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러 하면은 몇몇 사람들은 운동 좋지 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해버려요. 막 헬스장 가가지고 막 역기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푸시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배에다가 진동을 걸어가지고 막 들들들들 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뒷산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반질반질해. 왜 저 반질반질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배를 부딪히고 가더구만. 그거 먹만 들어요. 그 잘못 엮기 들었다면 이것도 골병 들어요. 그런 운동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물론 근력이 좋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근력 해가지고 막 가슴 근육 나오고 왕자 나오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근력은 그렇게 쉽게 왕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꿈은 깨셔야 돼. 그런 운동은 필요 없고요. 자기 골병되는 운동은 필요 없고요. 자기한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진동 같은 거 해봐야 여기 목 만들고 막 꼬집고 해봐야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은 하나도 변동이 없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내장 지방을 갖다 쓰게 돼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 정도만 사용을 하는 이런 운동. 이런 운동을 할 때 지방세포를 연소를 시킨다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운동 자체도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가. 어떤 분들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제가요 뭐 하루에 뭐 2만 보 뭐 막 걷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골병 들어요. 우리가 한 7,000보 정도 걸으면 1시간 걷는 거거든요. 2만 보면 한 3시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뭐든지 운동도 적당한 양의 운동이 중요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면은 일종의 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운동 많이 하면 운동선수가 제일 건강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라토너들 뭐 이봉주 우리 촬영도 같이 했지만 주름살이 저보다 더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1시간 정도 주 3회 정도 하면 괜찮다 해요. 그리고 물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 운동의 한 80% 정도는 유산소 운동, 한 20% 정도를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하는 게 좋다. 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의 능력과 이거 여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력 운동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그 정도면은 사실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웃는 거래요. 웃을 때 엔돌핀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우리가 이 엔돌핀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웃음을 자꾸 짓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먹는 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저는 항산화제 같은 거는 좀 하나 보충해 주는 건 적극 권장해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채소 같은 거를 다양하게 드실 수는 있지만 매일 그렇게 채소를 다 챙겨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기 위해서 조금 항산화제 같은 거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저는 음식도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면은 다 맛있고 하지만 효소 섭취를 위해서는 일부 제철의 싱싱한 재료는 살짝 데치거나 날로 먹는 것도 적극 권장해. 우리가 조리를 하면 맛은 있지만 소화도 편해지지만 효소가 없어져요. 효소도 우리가 일정 정도 이렇게 섭취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산균 같은 것도 요즘 뭐 워낙 많이들 얘기들 나오니까 좀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수면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면을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주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은 우리가 관리와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진다. 그래서 생활 습관과 또 이제 나름대로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주치의를 이제 하나 이제 정해 주시고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암을 비롯한 이런 성인병들의 80%가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바로 우리가 90에서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다 근거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생활 습관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몇 가지의 이 식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함으로 해서 다 100세까지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햄미 가래떡을 매일 아침에 드는데 이건 뭐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당뇨라든가 이런 사람분들이 있으면 이제 현미나 이런 거 좀 드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뭐 그런 질병이 없으면은 꼭 현미를 먹으라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현미가 일반 쌀보다는 그래도 쌀 껍질, 쌀눈이 살아 있어서 좀 더 소미소라든가 다른 영양소가 이제 많이 있다 해서 그런 거 드시는 거 좋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특히나 제가 보니까 이제 아침에 또 활동을 좀 하시는 분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침을 이제 드시는데 옛날만큼 막 그렇게 농사일에 뭐 막 노동력 이런 거 큰 저걸 하는 게 아니면은 너무 또 헤비하게 먹으면은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현미 가래떡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좀 드시고 활동하고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남재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원장님이 알려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TV 특강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